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시댁에 전화위복을 선물하고 거액의 위자료와 함께 이혼을 한 30대 여성입니다. 전화위복이란 재앙이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는 것을 뜻하죠.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실 흔하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그런 일이 저에게 일어났는데요. 때는 올해예요. 올해 저희 시아버지가 칠순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가족끼리 해외여행을 계획했어요. 베트남 다낭을 가기로 했죠. 그런데 당일 저를 포함한 시댁가족은 다낭으로 가는 비행기에 오르지 못했어요. 게다가 저를 제외한 시댁 식구들 모두 구급차에 실려가야 했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재앙 속에서 저의 도움으로 시댁은 큰 위기를 넘겼어요. 제가 시아버지의 목숨을 살렸거든요. 그건 그야말로 전화위복이었죠.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저는 이혼할 때 거액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 전화위복은 시댁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제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럼 이쯤에서 제 사연을 시작할게요. 저는 세탁소집 첫째 딸로 태어났어요.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제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회사원이었어요. 세탁소집 자식은 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가 오랫동안 세탁소를 하셨거든요. 그 세탁소는 할아버지의 아버지부터 시작되었어요. 동네에서 유명한 세탁소였어요. 할아버지는 당신의 세탁소에 애정이 넘쳤고 세탁소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어마어마했죠. 하지만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을 오래 보지 못했어요. 할아버지는 당신의 아버지와 같은 병으로 제가 6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당신의 맏아들에게 아버지에게 유언을 남겼어요. 세탁소를 지키거라. 너희 할아버지가 나를 키운 곳이고 내가 너희들을 키운 곳이다. 아주 소중하고 고마운 곳이야. 나는 그곳이 사라지는 걸 원치 않는다. 너나 미숙이나 창준이 셋 중 하나가 꼭 이어서 해주길 바란다. 그 이야기를 들은 건 저희 아버지였고 아버지는 당신의 형제들과 상의한 끝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세탁소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제가 세탁소집 딸이 된 건 6살 이후의 일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저는 제가 세탁소집 딸로 태어난 것 같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다 할아버지가 제게 보여주신 자부심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은 어디를 가도 저를 그렇게 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디를 가서 부모님 직업을 물으면 어물쩡하게 괜히 부끄러운 듯이 겨우 세탁소를 한다고 대답하죠. 왜 이렇게 변했냐고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너무 달랐으니까요. 저희 아버지는 세탁소 일에 대한 자부심이 할아버지를 빛나게 한 그 자부심이 없었고 지금도 없거든요. 아버지는 할 일 없이 세탁소 앞에서 담배를 태우는 일에 하루를 다 보내세요. 할아버지처럼 세탁물을 탐구하고 공부하지도 않고요. 할아버지처럼 사람 좋은 웃음으로 손님을 대하지도 않고요. 할아버지처럼 부지런히 그리고 열심히 움직이지도 않아요. 사람이 보면 권태롭다고 할까요?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붙잡지 않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사실 생계를 위해서 시작한 장사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매번 옆에 있는 엄마만 전전긍긍했어요. 엄마가 손님을 맞이했고 세탁물을 다뤘고 망가진 옷에 대해 손님들이 컴플레인을 걸면 고개 숙여 사과했죠. 아버지가 물려받은 세탁소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엄마가 세탁소를 접고 다른 장사를 하자고 아버지를 설득하기도 했는데 아버지는 엄마의 말을 도중에 자르면서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한 유언 기억 안 나? 그때 당신도 옆에 있었잖아. 그런데 어떻게 다른 장사를 하자고 날 꼬드겨? 당신을 그렇게 아끼던 시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야. 당신 언젠가 나한테 이 말한 걸 후회할 거야. 후회는 무슨? 지금 우리 가게가 제대로 굴러가질 않는데 무슨 후회예요? 세탁소 시작한 이후로 언제 한번 애들 든든히 먹인 적이 있어? 없잖아요. 내가 큰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애들한테 메이커 입히고 학원 보내자고 해요? 그것도 아니잖아.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 나중에 애들 다 크면 우리 원망해. 알아요? 따뜻한 곳에서 먹이고 재워주는 거면 충분하지. 무슨 원망? 따뜻한 곳?
우리 이번 달 도시가스 끊겨서 애들 골방에서 옷 몇 개를 껴입고 자는지 당신 몰라서 이래? 어떻게 그걸 뻔히 알고 뻔뻔하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내가 당신을 몰라? 당신 그냥 다른 일 찾는 거 귀찮고 무서워서 그런 거잖아. 세탁소 일 시작한 것도 단순히 회사 그만두고 싶어서였던 걸 내가 모르는 줄 알아요? 나한테 그전부터 회사 그만두고 싶다고 숨 막히고 쳇바퀴 도는 것 같다고 했으면서. 아니면 이렇게 넓은 집 필요 없잖아요. 새를 주자고 차라리. 할아버지가 세탁소를 아버지에게 물려주면서 할아버지가 사시던 세탁소 위층 집도 같이 물려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세탁소 운영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이사를 결정했죠. 그런데 할아버지 집은 평수가 넓어서 엄마는 저희 가족이 쓰기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꼭대기층이라 겨울엔 우풍이 심해 난방비도 많이 들었고요. 여름에 무지하게 더웠죠. 저희 집은 에어컨도 없었어요. 그러니 거의 기진맥진한 여름을 보내야 했죠. 저희 남매야 어렸으니 그저 넓은 집이 좋았지만 관리하는 엄마의 생각은 달랐어요. 엄마는 저희 가족이 작은 평수로 이사를 가고 세탁소 위층은 새를 주기를 바라셨죠. 그리고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더 열심히 일하길 바랐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엄마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었죠. 아파트는 관리비가 비싸잖아. 감당돼? 늘 그렇게 말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하지만 어른이 되어서 생각해보니 엄마의 말이 틀리지 않거든요. 아버지가 가업을 물려받기 위해 회사를 그만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회사에서 버티지 못해서 도피하듯 세탁소를 시작한 게 맞아요. 회사원이었던 아버지는 자주 출근을 하지 않고 집에 있었어요. 늦게까지 침대에 누워있으면서 엄마가 해준 점심을 먹고 또 침대에 눕고. 그런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또 출근을 하고 퇴근을 오후에 한 날도 적지 않았고요. 아버지는 제가 볼 때에도 그렇게 성실한 회사원은 아니었어요. 아니, 애초에 사람 자체가 성실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런데 엄마가 다른 방안을 내세워도 아니라고 세탁소를 고집하고 엄마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결국 저희 엄마는 세탁소를 아버지에게 맡겨요. 그리고 파출부일을 하셨어요. 건너 아는 부잣집에서 12시간 동안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랬죠. 저희 남매는 그 돈으로 컸어요. 더 이상 배가 고프다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됐어요. 더 이상 소매가 짧은 옷을 입지 않아도 됐고 물 섞은 샴푸를 쓰지 않아도 됐죠. 엄마가 12시간 동안 집에 없었지만 괜찮았어요. 저는 엄마 대신 제가 연년생인 남동생을 챙기며 지냈어요. 그리고 저는 왜 엄마가 파출부 일을 선택했는지 알 수 있었죠. 어느 날 엄마가 친구와 통화하는 걸 들었거든요. 나야, 우리 현수 보고 견디는 거지. 너도 알잖아. 우리 현수가 수학 올림피아드도 나가고 거기서 수상도 하고 그랬잖아. 영재원도 다녀보라고 명함도 받았고. 애가 참 영특해. 그러니까 뭐라도 해주려면 모아놔야지. 안 그래? 그럼 청아는 네 딸은 공부 안 시켜? 요새 딸도 공부시켜야 한다 너. 청아? 청아는 뭐 걔는 공부랑은 거리가 멀어. 대신 손재주가 뛰어나서 나중에 뭐라도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야, 어떻게 내가 둘 다 공부시키니? 하나만 하려고 해도 이렇게 벅찬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제 남동생이 공부를 무지하게 잘했어요. 늘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거든요. 제가 동생이랑 같은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왔는데 학교에서 학생들뿐 아니라 선생님들, 직원들까지 이름을 다 알 정도로 영리했어요. 게다가 제 남동생은 착하거든요. 심성이 순하고 착해요. 누구를 질투하지도 않고 욕심내지도 않고 탐욕스럽지도 않아요. 본인과의 싸움이라고 할까요? 늘 본인을 넘어서려고 하죠. 오직 남동생에겐 그것뿐이에요. 그런 남동생은 부모님의 자랑이라는 걸 어릴 때도 모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희 엄마는 지혜로운 분이어서 항상 제 칭찬도 해줬어요. 물론 늘 화두는 남동생 차지였지만 그래도 전 엄마에게 늘 고마웠고 그래서 남동생을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의 통화는 조금 배신감이 들었다고 할까요? 제가 남동생보다는 못할 뿐이지 공부를 썩 못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결국 공부를 못했어요.
여자상업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어요. 대학도 못 갔고요. 곧바로 취직을 했어요. 제가 취직을 했을 땐 남동생은 의대를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조심스럽게 제게 남동생의 학비를 조금이라도 대줄 수 있겠냐고 묻더라고요. 아니, 엄마랑 아빠도 해줄 수 있는데 너도 서울살이 하는 친구 있어 알잖아. 서울로 가고 그러면 생활비도 만만찮게 필요하니까. 나 어차피 집에서 출퇴근하면 집세 덜고 생활비도 덜고 그럼 돈이 좀 남지 않아? 그거 동생한테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동생 의사 되면 너도 좋잖아.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적금을 들었어요. 동생 학비를 내주려고요. 그렇게 1년 꼬박 모은 적금을 동생 입학금으로 썼어요. 동생은 자기가 목표로 한 대학회 의대에 진학했어요. 엄마는 남동생 입학식 때 눈물을 참지 못하더라고요. 씁쓸한 마음이 가득했어요. 식사를 하는데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씁쓸함과 불편함은 제가 27이 되어 다니던 회사를 퇴직할 때까지 계속되었어요. 엄마는 제가 퇴직하기 전까지 많게는 300만 원, 적게는 100만 원까지 남동생에게 돈을 투자하길 바랐거든요. 주로 요새 허리가 아파 일을 오래 못한다는 이유였고, 그래서 제가 퇴사를 한다고 하니 엄마는 크게 화를 냈어요. 왜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둬? 이직할 생각인 거야? 요새 이직하기 하늘의 별 따기라던데 잘 생각하고 사직서 낸 거야? 그럼 홧김에 사직서 냈을까 봐요. 오랫동안 생각하고 결정 내린 거니까 별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직 이직할 생각 없어. 회사 다니는 동안 너무 힘들었고 잠깐 쉴 거야. 퇴직금 쓰면서 조금 쉴 거예요. 힘들기 뭐가 힘들어? 다 힘들지. 엄마도 남의 집에서 그렇게 일하는 거 쉬운 줄 아니? 다 너랑 남수 먹여 살리려고 그러는 거지. 너는 왜 이렇게 책임감이 없어? 내가 나 말고 책임질 게 뭐가 있는데요? 나보고 남수 책임지라는 말이에요? 아니,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엄마가 일 못하고 니네 아빠가 저러고 있으면 너라도 남수를 도와야지. 하나뿐인 동생이, 저렇게 머리 좋고 영특한 동생이 돈 없어서 그깟 돈이 뭐라고 망가지게 둘 수는 없잖아. 그깟 돈이라. 엄마, 나 남수한테 남수 수발 들라고 엄마한테 준 돈 그거 그깟 돈 아니에요. 난 손가락 빨면서 그 돈 챙겨준 거야. 난 친구들 축의금 생일 선물 쪽팔릴 정도로 주면서 엄마한테 그 돈 준 거라고요. 친구들이랑 남수를 비교하니? 그 친구들이 얼마나 갈 것 같아? 다 한때다. 하지만 남수는 네 형제는 평생 가는 거야. 엄마가 분명히 투자라고 했지. 언젠가 너한테 돌아오는 게 있을 거라니까? 그러니까 엄마는 내가 회사 그만둬서 남수 뒷바라지 못하니까 화가 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너를 걱정해서. 뭐가 아니에요. 이제껏 한 말이 다 그 말인데.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나도 대학 가고 싶었어요. 나도 대학 가서 친구들도 사귀고 하고 싶은 공부도 하고 그러고 싶었다고요. 그리고 내가 왜 지금까지 버텼는데. 지금 남수 군의관으로 군복무하고 있고 그 뒤엔 일해서 어쨌든 월급 받을 거고 그래서 지금 그만둔 거야. 알고는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엄마는 처음으로 제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안방으로 먼저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쉬는 동안 저에게 한마디 말을 안 걸었어요. 저는 덩그러니 남겨진 유행이 지난 인형처럼 집에 빈둥거리다가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카페 아르바이트는 저에게 활기를 주었어요. 사무실에서 앉아있는 것보다 월급은 적었지만 훨씬 생기가 있었죠. 더구나 제가 음료를 제조하는 것이 재미있었어요. 커피 샷을 내리는 걸 처음 했을 땐 심장이 얼마나 떨렸다고요. 그렇게 저는 1년 만에 직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1년 뒤 사장님이 2호점을 내셨고 저는 2호점 매니저가 되었죠. 2호점은 다양한 직종의 회사가 밀집된 거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붐비는 시간에 무척 바빴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도 사랑이 피어나더군요. 저는 그곳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연인이 된 스토리는 너무 뻔해서 넘어가고 저희는 1년 동안 사랑을 키우다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약속한 대로 결혼을 하고 카페 일을 그만두었어요. 남편이 동료들과 함께 다니는 카페에서 제가 근무하는 게 싫었나 봐요.
저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일을 그만두었어요. 일단 그만두어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남편이 벌었거든요. 남편은 연구원으로 연봉 1억이 넘었거든요. 게다가 결혼 전에 집도 있고 저는 못 많았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빈손으로 결혼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남편은 다 가지고 있었고 제가 없는 것에 눈치를 주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돈은 자기가 벌어올 테니 집에서 쉬라는데 누가 환영하지 않겠어요. 저는 로또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것만이 결혼한 이유는 아니에요. 저는 남편이 성실하게 일을 하는 모습, 그리고 연구에 진심인 자세가 무능력한 저희 아버지와 비교되어서 프로포즈에 승낙을 안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도 있었어요. 여전히 제게 어떤 말도 하지 않는 저희 엄마에게서 벗어나고 싶은 이유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결혼을 했고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을 했어요. 그런데 한 1년 정도 쉬니까 몸이 근질근질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쉬기를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점점 활기를 잃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센터에 가서 이것저것 배웠어요. 꽃꽂이도 배우고 공예도 배우고 도자기도 배우고요. 그리고 마침내 운명처럼 네일을 배웠어요. 제가 손재주가 있다고 저희 엄마가 말했죠. 제가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어릴 때부터 물감 칠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것도 굉장히 섬세하게 했거든요. 그리고 색감 감각도 뛰어나요. 그래서 문화센터에서 네일을 배울 때 칭찬을 참 많이 받았어요. 강사가 진지하게 배워보지 않겠냐고 명함을 주더라니까요. 그래서 남편을 설득해서 학원을 등록했어요. 그리고 1년을 공부한 뒤에 자격증을 땄고 개업을 했어요. 저는 시아버지 건물 1층에 가게를 냈어요. 시아버지가 은행원으로 일하셨다가 정년퇴직을 하셨는데 그때 퇴직금으로 산 5층짜리 건물이 있거든요. 시댁이 그 건물 꼭대기예요. 새아가야, 너 손톱 칠하는 거 개업하고 싶다며? 그거 우리 건물에서 해라. 안 그래도 1층 한 군데가 자꾸 안 나가는데 너라도 쓰면서 나한테 돈 내거라. 대신 보증금이랑 월세 반만 줘. 아버지는 줄 거면 그냥 해주지. 째째하게 반만 주라는 건 뭐예요? 째째하긴 가족 사이에도 이런 건 정확하게 해야 해. 아니면 다 받는다. 그렇게 해주시면 저야 감사하죠. 정말 그렇게 해도 괜찮으시겠어요, 아버님? 그래. 어차피 안 나가는데 반이라도 받으면 나야 좋지. 그 자리가 그래도 괜찮아. 게다가 여기 앞에 아파트도 있잖니? 요새 아줌마들 손톱 많이 받는다며. 괜찮을 거다. 그렇게 해서 저는 시아버지 건물에 개업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와 제가 시누이가 둘이나 있는데 그분들 지인 장사를 했어요. 시어머니 친구부터 시아버지가 은행원일 때 알게 된 사모님들, 시누이 친구들이며 친구의 친구들까지 계속 시댁 식구들을 만나는 것 같아서 정말 기가 다 빨렸지만 그 지인들이 소문을 내줘서 동네에 입소문이나 매일 예약이 없는 날이 없게 되었죠. 저는 남편만큼은 아니지만 제 용돈할 정도의 돈을 벌 수 있었어요. 하지만 행복한 건 아니었어요. 사실 시댁은 저와 남편이 결혼하는 걸 반대했어요. 상견례 때는 티를 안 냈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갈 때 저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었죠. 그래서 대학은 어디를 나왔다고? 아, 저는 바로 취직했어요. 인문계를 나와서 바로 취직을 했다는 말인가? 아니요, 상업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상업고등학교? 공부를 못했어요? 아니면 안 한 거야? 그때 저는 아시다시피 제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퍽 잘했지만 부모님의 권유로 상업고등학교에 진학했다고 말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을 비난했어요. 대부분 그렇게 말하는 부모의 심리가 뭔 줄 알아요, 아가씨? 우리는 너 공부시킬 돈 없으니까 그런데 졸업해서 일이나 하라는 거야. 대학 보내는데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부모의 도리라고. 왜? 잘하는 애 인생을 본인들이 돈이 없다고 망쳐? 그건 부모도 아니야. 게다가 아들은 대학을 보냈다고? 너무 심하다. 요새도 그런 집이 다 있네? 그거 엄연한 남녀차별이에요. 나는 그것도 무식하다고 생각해.
무식하니까 그런 차별을 하는 거라고. 나는 우리 아들, 딸들 다 대학 보냈어요. 그게 맞는 거지. 그럼 지금 하는 일은? 회사 다니다가 지금은 카페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모 욕을 하면서 제 편을 들어주는 듯 보이던 시어머니는 제가 카페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말에 얼굴이 싹 굳어졌어요. 그리고 혀를 끌끌 차더군요. 카페에서 직원? 카페가 무슨 직원이 있어. 다 일꾼이지. 뭐 직원이면 아르바이트는 애들보다 더 버나? 썩 그런 것도 아니잖아. 걔네보다 더 일해서 더 버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언제까지 할 건데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 은섭이한테 취직하려는 거예요? 혹시 그 주변에 돈 잘 버는 연구원들 많다는 소문이라도 있었나? 그래서 그 카페에서 일하면서 순진한 우리 은섭이 꼬신 건가? 우리 아들이 참 순진해. 그래서 내가 내내 걱정했는데 얘가 사실 여자도 안 만나봤거든.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남편 자랑을 시작했고 저는 들어주다가 시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낙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거기엔 날짜가 적혀 있었죠. 결혼 날짜는 이 날짜로 해요. 시어머니는 의외로 저희 결혼을 허락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았죠. 그건 38이 되도록 결혼은커녕 여자 한 사람도 데려오지 못한 남편이 영영 결혼을 못할까봐 그 우려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남편이 저보다 8살이 많아요. 남편은 그 사이 결혼을 할 뻔했다거나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었던 적도 없었어요. 나는 오빠 연애하는 것도 한 번도 못 봤어요. 언니랑 연애하는 것도 몰랐다니까요. 그냥 결혼한다던데? 그래요? 제 남편이지만 참 대단하네요. 가족이랑 같이 사는데 어떻게 안 들킬 수가 있지? 그러니까 독한 사람이라니까? 사람이 순해 보여도 아니에요. 뭐 어쩌면 너도, 아니 언니도 사랑하는 건 아닐지도 모르죠. 그냥 우리 엄마가 결혼할 나이 됐을 때부터 하도 결혼하라니까 데려온 걸지도? 네? 농담이에요, 농담. 그나저나 오늘 나 이후로 손님 없죠? 올라가서 포장 좀 같이 해줘요. 그리고 저보다 나이가 많은 시누이 2명도 저를 참 많이 괴롭혔어요. 첫째 시누이는 저보다 4살이 많은데요. 시아버지 건물 2층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해요. 원래는 쇼룸을 하고 싶어 했는데 남편이 근처 중학교 교사인데 반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시누이는 시도 때도 없이 아래층에 있는 저를 불러서 포장 아르바이트를 시켰어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언니가 정성스럽게 한 아트가 망가지잖아요. 그리고 난 연장 손톱이라 부러지면 어떡해요? 그리고 온라인 홈페이지에 올릴 사진을 찍으러 같이 카페에 갈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 전 운전기사뿐 아니라 사진기사도 해야 했고 제가 사진을 잘 찍는 편이 아니라 잔소리도 들어야 했어요. 그리고 시누이는 2명의 조카를 꼭 제 가게로 하원시켰어요. 조카들이 6살, 4살인데 둘 다 딸이고 시누이를 닮아서 좀 야단법석해요. 좁은 네일샵을 뛰어다니는 건 기본이고요. 인조 손톱을 자기 손톱에 붙이려 하고 매니큐어를 칠해달라고 떼쓰기도 해요. 그리고 시누이가 가끔 아무도 없을 때 제 이름을 부르거든요. 기가 막히게 그걸 따라해요. 정아야, 정아야 이런다니까요. 그럴 때마다 혼내면 쪼르르 가서 시누이한테 이르고요. 언니는 애가 그러는 건데 눈에 불을 켜고 혼내면 어떡해요? 그게 매일 반복되어요. 그리고 둘째 시누이는 어떠냐면요. 저보다 2살 많고 미혼인데 화장품 회사를 다녀요. 나이 많다고 가끔 언니라고 안 부르는 건 기본이고요. 시어머니처럼 고졸이라고 가난하다고 사람을 막 깔봐요. 그리고 제가 시댁에 가면 온갖 심부름을 다 시키죠. 과일 깎아와라. 우리 엄마 부엌에 있는데 왜 거실에 있냐. 물 가져와라. 설거지해라. 아무래도 작은 시누이는 제가 식모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애둘러 자리를 피하려고 하면 제 손을 탁 잡아요. 언니, 여기서 이러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아빠한테 가서 확 가게 빼라고 한다? 이렇게 저를 협박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하소연을 하면 남편은 제가 현명하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하죠. 그런데 왜 진즉 이혼을 안 했고 어쩌면 애초에 왜 결혼을 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결혼을 한 이유, 제가 결혼을 유지한 이유는요. 바로 저희 친정에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당시 친정에서 벗어나고 싶었고요. 가난이 싫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가난했고 성인이 되어 직장을 구했을 때도 가난했어요. 엄마한테 남동생 학비라는 명분으로 거액의 돈을 갈취당했으니까요. 그리고 전 사실 회사 생활도 힘들었어요. 회사에서 따돌림을 당했거든요. 이유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꿋꿋이 다녔어요. 엄마의 말처럼 투자한다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가족이니까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되돌아오는 건 당연함이었고 비난이었죠. 전 신물이 났어요.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결혼으로요. 그리고 제 결혼은 저를 가난에서부터 해방시켜줬어요. 시아버지 건물에서 남들보다 적은 돈으로 개업을 했고, 그리고 제가 개업을 하기 위한 초기 자금은 남편이 다 대줬어요. 저도 돈이 있었는데 남편이 자기가 해주겠다고 했죠. 학원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남편은 순순히 제 용돈을 달에 200만 원씩 줘요. 원래는 그것보다 더 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200이면 족하다고 했어요. 충분하다고요. 그래서 전 그 돈으로 적금도 들고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요. 축의금도 많이 내고요. 어떨 때는 남편이 카드도 줘요. 밥 사라고요. 커피도 사라고요. 그럼 친구들이 저를 얼마나 부러워하는데요.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도 나쁜 사람 같지만 같이 쇼핑하러 가면 꼭 제게 뭘 쥐어주세요. 그래서 전 명품 가방을 시어머니에게 처음으로 받았어요. 제가 너무 속물처럼 보이나요? 하지만 어떨 땐 돈이 위로가 되잖아요. 전 가난해서 그런지 그걸로도 참아지더라고요. 물론 남편과의 관계는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었지만요. 저희 부부는 연애 때도 뜨겁진 않았지만 결혼을 하니 모닥불에 남은 불씨만도 하지 못했어요. 제가 품은 온기보다도 못했죠. 남편은 저를 다잡은 물고기 취급했어요. 그건 아무리 돈이라도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아이가 없어서일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1년, 2년 전부터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어요. 물론 저만요. 남편은 들이대는 저를 막더니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평생 이렇게 살자는 거야? 나 딩크족이야. 평생 이렇게 살 거야. 아이를 굳이 왜 낳아야 하는데? 당신 무언가 포기하면서 살 수 있어? 난 못해. 그리고 대체 나한테 뭘 바라는 거야? 다정한? 섬세한? 가정적인? 그런 남편을 찾는 거라면 다른 놈한테 가봐. 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신이 먼저 프로포즈한 거 아니야? 내가 매달렸어? 아니잖아. 그런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해? 그럼 맨날 집에 가면 결혼해라, 결혼해라 이런 말만 듣는데 내가 안 하고 배겨? 나도 지긋지긋했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님한테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결혼했다는 소리야? 그럼 내가 대체 이딴 결혼 같은 걸 왜 하는데? 나 누구랑 한 침대에서 자는 거 못 견뎌. 싫다고. 나는 네가 이렇게 질척이는 애인 줄 몰랐다. 몰랐어. 그러면서 남편은 다음 날 침대를 구매해서 서재에 두고 저와 각방을 쓰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화도 내보고 울어도 보고 빌어도 봤지만 남편은 요지부동이었어요. 그렇게 1년이 흘렀어요. 1년이 흘러 시아버지가 칠순이 되었죠. 칠순 기념 시댁 식구들은 해외여행을 가자고 했어요. 모두들 찬성했어요. 그런데 도통 시댁 식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안 짜더라고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나고 저는 나설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나서서 계획을 잡았죠. 그렇게 저희는 베트남 다낭으로 떠나기로 했고 제가 이곳저곳에 물어봐 좋은 패키지 상품을 찾아냈어요. 3개월 뒤에 떠나는 것으로 숙소는 1박에 50만 원짜리 풀빌라로 예약을 다 잡았어요. 모두들 만족했고 날짜가 다가오길 기다렸어요. 그리고 3개월 뒤 제가 운전을 해서 시부모님 남편 작은 시누이를 태우고 공항으로 갔어요. 하필 그날 비가 오더군요. 너랑 어딜 가려고만 하면 비가 오는구나?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어머님. 그냥 우연이죠. 베트남 가면 날씨 좋을 거예요. 날씨가 좋기는 무슨. 베트남 우기래요.
어제 확인해보니까 이번 달 우기더만. 너는, 아니 언니는 왜 매번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해요? 제대로 하는 게 없네. 그나저나 너 운전 좀 살살해라. 비도 오는데 사람 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방지턱 좀 살살 넘어. 뒷좌석이라 불편해 죽겠구만. 살살 가고 있는데 불편하세요? 엉덩이 아파 죽겠다. 그리고 저기 화장실 좀 가자. 배가 자꾸 아프네. 그럼 나도 갈래. 언니 차 좀 세워요. 그렇게 요란하게 겨우 공항까지 도착했어요. 저희 식구들은 식사를 하고 체크인 시간을 기다렸다가 체크인을 했죠. 그런데 제 여권이 없는 거예요. 분명 집에서 나올 때 제가 여권을 찾으니 남편이 제 것을 챙겼다고 했거든요. 자기가 챙겼다며? 내가?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아까 집에서 나올 때 자기가 그랬잖아. 어허, 난 그런 적이 없다니까. 자기 건 자기가 챙겨야지. 어머, 언니는 못 가겠네? 예약 자기가 다 했는데 어쩌면 좋아? 그러게, 꼼꼼히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했어야지. 어쩔 수 없네. 집에 가 있어. 나중에 돌아올 때 우리 픽업하러 오는 거 잊지 말고. 그렇게 제가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시댁 식구 아무도 남편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제가 돌아가야 했어요. 시댁 식구들이 피식피식 웃으면서 저를 빼놓고 안으로 들어갔죠. 저는 허망하게 서 있다가 시댁 식구들이 모두 들어간 것을 확인했어요. 정말 아무도 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간다고 말하지 않더군요. 하긴 남편조차도 저러니 누가 그러겠어요. 저는 터덜터덜 공항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구급차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 멀리에 구급차가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가보니 놀랍게도 저희 시댁 식구들이 아픈 표정으로 들것에 실려가고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이 사람들 식구인데요. 그러니 응급대원이 갑자기 식구들이 복통을 호소해 급히 이송 중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식구임을 밝히고 보호자로 따라갔어요. 남편이 죽을 것 같은 표정으로 있으면서도 제 쪽을 쳐다보지 못하더군요. 그리고 응급차는 공항 근처 대학병원 응급실로 갔어요. 시댁 식구들이 모두 일렬로 침대에 누웠어요. 그걸 보니 가관이더군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내려왔는데 대학병원 내과 펠로우로 있는 제 남동생이 내려오더라고요. 사돈 어르신, 누나? 단번에 저를 알아본 남동생이 무슨 일이냐고 묻는데 저는 아는 게 없어서 모르겠다고 했어요. 남동생은 시댁 식구들을 이리저리 보더니 대변 검사를 해보자고 하더군요. 콜레라가 의심된다고요. 그러자 신우가 이러더라고요. 무슨 일이시죠? 혹시 그것 때문인가 싶어서요. 어제 칠순잔치 기념으로 식구들이랑 회 코스 요리를 먹었는데 그것 때문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런데 왜 누나는 멀쩡하지? 남동생이 그 말을 하자 시댁 식구들 전부 딴청을 하더군요. 어제 회 코스 요리를 먹었다니 전 모르는 일이었어요. 귀가가 늦은 남편은 어제 분명 회식이 있었다고 말했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저는 남편을 노려봤어요. 남편이 다른 곳을 보더군요. 그리고 신우이가 대변통을 봤더니 얼굴을 붉혔어요. 이걸 어떻게 해요? 사돈 앞에서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검사는 해야 합니다. 지금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니까요. 그럼 다른 선생님으로 바꿔주세요. 난 절대 못해요. 엄마도 마찬가지잖아. 어떻게 사돈 총각한테 그걸 보여줘요. 절대 안 돼. 절대로. 검사는 검사일 뿐이라니까요. 남동생이 그렇게 말하는데도 다들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지금 내과 응급은 저밖에 없습니다. 빨리 하고 오시죠. 남동생은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옮겼어요. 시댁 식구들은 한참을 엉거주춤하다가 배가 자꾸 아픈지 모두 화장실로 갔어요.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 돌아왔어요. 다들 얼굴이 붉어진 채로 간호사에게 대변통을 주고 침대에 누웠어요. 그리고 얼마 뒤 남동생이 오더니 콜레라가 맞다고 하더라고요. 콜레라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사돈 어르신 변이 좀 이상해서 정밀 검사를 받았으면 합니다. 남동생이 대장암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했어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피식 웃으며 자기는 치질일 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여자의 촉이라고 할까요? 꼭 검사를 받아야 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자꾸 떼를 썼어요. 그리고 다른 시댁 식구들도 제 남동생이 과잉진료를 하려고 한다며 화를 냈어요. 다들 자리를 피하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시아버지를 설득했어요. 아버님, 꼭 검사 받아보세요. 제가 기분이 이상해서 그래요. 검사 비용은 제가 다 댈게요. 그러니까 한 번만 받아보세요. 너까지 왜 그러냐? 나 건강 빼면 시체인 사람이다. 아니면 네 남동생이라고 감싸는 거냐? 검사 결과에 이상이 없다면 어떻게 할 거냐? 괜한 사람 가슴 졸이게 하고 어떡할 거냔 말이다. 그래, 요새 과잉진료 신고할 수 있다던데.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신고할 거예요. 맞아요. 왜 괜히 건강한 사람한테 겁을 주고 그래요? 고작 펠로우인 사람이. 그럴 자격이 있긴 해요? 나오든 아니든 손해보실 건 없죠. 한 번만 받아보세요. 제가 이렇게 나오자 시아버지는 검사를 받기로 했어요. 그리고 검사 결과는 대장암이었어요. 역시 대장암 초기시네요. 하지만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90%나 되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양도 크지 않고 치료만 잘 받으시면 되겠네요. 정말 큰 행운입니다. 검사 안 한다고 하셨다가 하신 거라 들었는데 며느리분께 감사하셔야겠어요. 정말 큰 행운입니다. 의사 말에 시댁 식구들은 무척이나 놀랐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검사 비용을 내고 돌아오니 시아버지가 제 손을 붙잡고 고맙다고 말했죠. 아가야, 정말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몰랐을 것 아니냐? 검사하라고 해줘서 고맙다. 덕분에 내가 위기를 넘겼어. 아니에요. 아무 이상이 없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초기에 발견되어서 다행이에요, 아버님. 이제 병원 미루지 않고 다니고 치료 잘 받아서 완치하세요. 아버님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 고맙다. 정말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다. 내가 앞으로 더 잘하마. 시아버지는 연신 제게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런 시아버지를 보며 시어머니는 옆에서 빈정거리기 바빴죠. 검사해보라고 말한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말은 나도 할 수 있네요, 뭐. 발견한 의사한테 고마워해야지. 맞아, 아빠 좀 그만해. 유난이야 정말.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고작 검사해보라고 한 게 뭐가 대단한 일이라고. 그러니까 언니도 고작 이까진 일로 유세 부릴 생각하지 마세요. 의사가 판단을 잘해서 이렇게 된 거지. 언니 덕분 아니에요. 그래요. 의사가 콜레라 검사하면서 이상해서 언니한테 말한 거지. 언니가 발견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언니는 부추겼을 뿐이지. 그러니까 너무 어깨 올리지 마요. 지금 얼마나 웃긴 줄 알아요? 본인이 의사인 것 마냥. 우스워요. 둘 다 적당히 하세요. 시어머니와 두 시누이가 그렇게 말하며 빈정거리자 시아버지는 듣다 못해 손가락질을 하며 화를 냈어요. 다들 뭐라고 하는 거야? 새아가 아니었으면 나는 검사도 안 하고 집으로 갔을 거고, 그러면 늦게 발견되어서 완치율도 낮았을 거다. 내가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지금은 완치율이 90%나 된다고 하잖냐. 그러니 새아가한테도 고마워해야지. 그리고 너희 둘은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그래도 손윗사람인데 대우해줘야지. 내가 그렇게 가르쳤니? 시아버지의 태세 전환은 당황스러웠지만 집안 어른이 그런 말을 해주니 고맙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가 그런 말을 하는데도 시어머니는 옆에서 궁시렁거리고 시누이는 저를 노려보더군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식구들 앞에서 폭탄 발언을 했어요. 내가 이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하고 너에게 어떻게 보답할지 모르겠구나. 일단 생각나는 건 보증금이고 월세고 다 받지 않으마. 지금 당장 보증금은 돌려주마.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그래, 네 가게 옆에 피아노 학원 있지? 거기 세도 네가 받아라. 너한테 주마. 저는 그 말을 듣고 무척 놀랐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놀라서 한마디씩 했어요. 여보, 그게 무슨 말이에요? 황씨 집안 사람도 아닌데 왜 건물 일부를 저여주게? 그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요. 아니 아빠, 나한테도 안 물려주겠다고 했던 건물을 왜 며느리한테 물려줘요? 아빠 정말 미쳤어요? 언니, 왜 가만히 있어요? 정말 받을 생각이에요? 이 언니도 미쳤나 봐. 언니가 뭔데 그 가게를 받아요? 세 사람은 시아버지에게 당장 그 말을 취소하라고 협박하듯이 말했어요. 그리고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시아버지에게 너무 우발적으로 결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를 제외하고 시댁 식구들은 병원에서 과열되었어요. 소리를 지르고 서로 삿대질을 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옆에 남동생도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래서 저는 빽 소리를 지르고 이혼을 하겠다고 했어요. 저 이혼할래요. 어차피 저 이 집 식구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난리를 피우고 전에도 계속 저를 무시하고 비난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만 빠져주면 되잖아요. 저 이혼하겠습니다. 아쉬울 것 하나도 없네요. 오히려 이 집구석이랑 가족이라고 얽혔던 제 사년이 안타까워요. 뭐? 고졸에다 직업도 변변찮은 년 시집 오라고 했더니 너 말 다 했니?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 이게 뚫린 입이라고? 그리고 제가 뻔뻔하지만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어머님 아들 불치병 같은 인간이에요. 아주 고집불통이라고요. 저희 4년 동안 제대로 된 부부 생활 해본 적 없어요. 사랑도 없었고요. 부부의 정? 의리? 이딴 것도 없었다고요. 어머님 아들 딩크족이래요. 그건 아셨어요? 전 1년 전에 알았는데 알면서 저랑 결혼시킨 거예요? 그것도 엄연한 사기 결혼이에요. 아세요? 딩크족? 그게 뭐냐? 아, 결혼하고 애 안 낳는 부부를 그렇게 불러요. 시어머니가 신우의 말을 듣고 남편을 노려봤어요. 그러자 남편은 딴청을 부렸죠. 그래서 제가 면전에 대고 비웃었어요. 어머님 고집불통에 나사 빠진 아들 결혼시키려고 남의 딸을 이렇게, 남의 딸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려도 되나요? 제 사녀는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이렇게 이혼하면 전 이혼녀 되는 건데. 그런 제가 어떻게 다시 사람을 만나요? 어머님 욕심이 사람 하나 망쳐놨어요. 저 아버님 건물에서 나가겠어요. 그리고 아버님, 죄송하지만 제 가게나 피아노 학원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받고 싶진 않네요. 그러면서 저는 병원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집에서 남편을 기다리는데 남편이 들어오지 않더군요. 이혼하겠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저는 서류를 준비해 연구실로 보냈어요. 그러니 남편은 도장을 찍어서 집으로 보냈어요. 그 사정을 모르고 시어머니는 이혼을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시아버지는 사정사정했어요. 시아버지는 병원에서 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죠. 아버님, 저는 정말 필요 없어요. 말씀만이라도 감사해요. 아니다. 은인에게는 꼭 보답을 해야 하는 법이야. 내 복을 위해서라도 받아 죽어라. 아니면 내 건물이라서 불편한 거냐? 그렇다면 내가 돈으로 주마. 내가 따로 살 집과 가게를 구하고도 남을 돈으로 보답하마. 그래, 그게 낫겠구나. 이혼 반대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난 그런 적 없다. 내가 자꾸 안 받는다고 해서 그랬지. 네 결정 아니냐? 그리고 내가 봐도 우리 아들놈은 좋은 신랑감이 아니야. 연구에 미친, 일에 미친 인간이지. 아마 평생 일만 하다가 너 같은 애를 놓친 걸 후회할 거다. 그래도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 아들과 살아줘서 고맙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시아버지는 제게 억 단위의 돈을 보냈어요. 저는 그게 위자료라고 생각하고 받았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가게도 다시 내고 오피스텔도 얻었어요. 그렇게 친정도 시댁도 없는 삶을 살려고 했죠. 그런데 남동생에게 연락이 왔어요. 대뜸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누나가 우리 가족을 버리고 결혼한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살고 있을 줄 몰랐어. 그리고 나 내 학비며 생활비 누나가 지원했다는 거 얼마 전에 알았어. 그것도 정말 미안해. 다시 집으로 돌아와. 우리 다시 합쳐보자.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고 친정에 방문했고 오랜만에 만난 엄마는 저에게 무척 따뜻했어요. 이혼을 했다고 말했는데도 화를 내지도 않았죠. 그리고 한 달 뒤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계획했어요. 저는 그날이 너무 기대되어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전화위복, 위기가 복이 되었던 때가 있나요? 어쩌면 그건 본인의 의지가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본인이 어떻게 하고자 하는지에 따라 복이 될 수도 불행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복이 가득한 날이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못난 남편을 믿고 힘들어도 참고 또 참으며 몇 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가 이혼한 아줌마예요. 제 인생에는 유독 힘든 일만 있었던 것 같아요. 오죽하면 암투병 중인 친정엄마와 저희 딸, 이렇게 여자 셋이 함께 사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평온한 순간일까요? 뭐하러 그 시간들을 버텼는지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요. 하지만 저에겐 짬이 없었어요. 결혼 초반엔 미친 시모에게 일방적으로 시집살이 당하느라 정신 없었고요. 시부가 하던 사업이 크게 꼬꾸라지면서 시댁 집안 자체가 망해버려서 아주 미치겠더라고요. 대학 강사하던 남편은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며 밖으로만 돌았고요. 제게 생활비 한 푼 제대로 갖다 주지 않았죠. 이래저래 우리 딸 키우며 생활비 빵꾸 난 거 막으러 다니다 보니 저에게 이혼을 생각할 틈이 없었어요. 결국 우리 친정엄마가 암에 걸리니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날 애지중지 길러준 내 엄마가 시한부 판정을 받으니 시댁 그 버러지 것들이 눈에 뵈지 않았어요. 역시 내 엄마가 최고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죠. 제가 아직 젊은 나이인데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마 기함을 토하실 거예요. 더불어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비교적으로 평탄한 삶이었다고 느끼실지도 모르겠네요. 저희 엄마한테도 충격받으실까봐 제게 있었던 일들을 100%다 말씀드리지 못해서 좀 답답했어요. 어디 하소연할 곳을 찾고 있었는데 사연살롱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 후로 구독해서 쭉 함께하게 됐는데 이제 제 이야기를 좀 풀어보려 합니다. 속 시원히 풀어내고 산뜻한 마음으로 새 출발하려고요. 제가 돈을 벌고 제가 부지런히 움직여야 우리 딸과 친정엄마를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요. 다행히 요즘 하는 돈가스 장사가 나름 잘 되고 있어서 기운이 좀 나네요. 하도 바쁘니까 걱정할 시간, 우울해할 시간도 전혀 없고요. 역시 사람은 몸을 움직여야 하나 봅니다. 바쁨이 최고의 우울증 치료제인 것 같아요. 전 어렸을 때도 늘 바삐 움직였어요. 심지어 아빠가 군인이셨기 때문에 이사도 많이 다녔죠. 38선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살아보기도 해서 어렸을 적 논밭에 뿌려진 삐라를 주워 경찰서에 가면 연필 한 다스를 받기도 했어요. 저희 부모님 사이는 그냥 평범했어요. 많이 싸우시는 편도 아니었고 서로 맞벌이 하느라 바빠서 애정 표현도 크게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엄마가 건강하셨던 그때 당시 우리 부모님 두 분이 서로를 사랑하셨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는 확실해요. 우리 집은 진짜 삶의 질을 바닥일 정도로 정말 아끼면서 살았어요. 가족 4명이 똘똘 뭉쳐 허리띠 졸라매고 살았죠. 지방이라 그때 당시 집값이 엄청 쌌고 집에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름한 주택 전세살이를 했어요. 화장실은 야외로 나가면 공동 화장실 1개가 있었고요. 오죽하면 제가 뭐 먹고 싶다고 하면 사지 않고 산이나 바다로 가서 캐오고 잡아오고 했을까요? 다 돈 아끼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제 입이 방정이지 그즘 굴전이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엄마가 아주 가끔 갯벌에 나가서 굴을 캐오곤 하면 계란물 묻혀 굴전을 해주시곤 했거든요. 엄마, 저 굴전이 너무 먹고 싶어요. 미애도 나한테 굴전 먹고 싶다고 난린데. 엄마, 또 뻘에 나가 굴 좀 캐오면 안 돼요? 그래, 사랑하는 우리 딸내미들이 먹고 싶다면 엄마가 뭐든지 해주지. 마침 엄마 식당 일 쉬는 주말에 동네 아줌마들이랑 굴 캐러 가기로 했어. 주말에 꼭 해줄게. 엄마의 동네 친구들 3-4명과 함께 가셨죠.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일행인 한 아줌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엄청나게 다급한 목소리였죠. 미정아, 네 엄마가 안개 속에서 길을 잃어서 경찰 부르고 구조대 부르고 난리 났어. 가까스로 몇 시간 만에 찾아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니 얼른 너희 아빠랑 다 같이 병원으로 오려무나. 엄마 상황이 좀 심각해. 심각한 게 어느 정도로 안 좋은 상태인지 알 수 없었지만 혹시라도 엄마가 죽어버렸을까봐 너무 겁이 났어요. 아빠와 여동생과 함께 병원으로 다급히 갔는데
다행히 엄마는 숨이 붙어 있었어요. 하지만 바닷속에 빠졌던 터라 뇌를 많이 다쳐서 거의 식물인간 상태였어요. 몇 달 후 병원에서도 더 이상 해줄 게 없다고 하여 엄마를 집으로 모셨어요. 더 이상 우리 자매를 안아줄 수도 밥을 차려줄 수도 없는 엄마였지만 저희 자매에겐 너무나 소중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지 않고 집에 누워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하지만 아빠한텐 아니었나 봐요. 물론 처음에는 엄마가 좋아하던 꽃을 사서 몇 번 머리맡 꽃병에 꽂아두기도 하더군요. 퇴근 후 엄마 병간호를 정성스레 해주기도 했고요. 하지만 엄마가 식물인간인 채로 누워있는 날이 장기화되자 아빠의 태도는 점점 변해갔어요. 비단 엄마한테뿐 아니라 저희 자매에게도 냉랭해졌어요. 저와 여동생은 초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을 알아서 해야 했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빠가 생활비 하려며 돈은 주셨으니 밥도 해먹고 학용품도 사며 살 수 있었죠. 아빠로부터의 따뜻한 양육은 기대할 수 없었어요. 원래도 군인이라 무뚝뚝한 아빠였지만 뭔가 아빠의 관심이 다른 사람에게로 향한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사실 아빠가 동네 꽃집에 자주 가 있으면서 꽃집 아가씨랑 얘기하는 걸 목격하기도 했어요. 사고로 누워있는 엄마를 위해 꽃을 사러 다니다가 꽃집 아가씨랑 정분이 난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도 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아빠에 대한 애정이 그만큼 없었나 봐요. 그냥 저렇게 식물인간이 되어 누워있는 엄마만 불쌍할 따름이었죠. 뭔가 씁쓸한 마음이 들 때면 엄마에게로 가서 귀에 대고 여러 말을 해드렸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따뜻한 말, 응원의 말들이었죠. 엄마, 지금은 누워있지만 난 엄마가 언젠간 깨어나서 나랑 미애를 꼭 깨어나 줄 걸 믿어. 엄마는 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으니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내가 엄마 욕창 안 생기게 몸도 많이 움직여주고 깨끗하게 닦아주고 다 할 테니 꼭 깨어만 나세요. 내가 커서 효도하는 거 보셔야죠. 응? 엄마, 너무 사랑해. 엄마가 식물인간인 채로 누워있던 것도 어느덧 3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친척들이며 동네 사람들 모두 그만 엄마를 포기하라고 했어요. 아빠는 그마저도 관심도 없는 듯 했고요. 하지만 우리 자매는 엄마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엄마의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옆에서 지켜내고 싶었죠. 우리의 진심이 엄마에게 닿아서일까요? 엄마는 3년 정도 되었을 때 갑자기 몸을 꿈틀하고 움직이면서 식물인간에서 깨어나게 되었어요.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죠. 구급차를 타고 얼른 병원에 모시고 가서 좀 더 확연히 깨어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엄마는 식물인간 상태에서 완전히 깨어날 수 있었어요. 정신적으로 말이죠. 물론 신체적인 움직임은 뒤늦게 아주 천천히 괜찮아졌어요. 정말 소름 끼치도록 신기했던 건 지난 3년의 기간 동안 엄마가 다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엄마에게 해준 이야기들을 많이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미정아, 미애야. 우리 딸들이 엄마에게 사랑의 말들을 많이 해줘서 엄마가 생명의 끈을 놓지 않고 깨어날 수 있었던 거야. 다 우리 딸들 덕분이다. 정말 고마워. 엄마가 식물인간에서 깨어난 것에 너무도 감사하고 축하하던 자리에서 아빠는 멀찌감치 뒤에 서서 떨떠름한 표정을 짓고 있더군요. 그 이유는 엄마의 입을 통해 다 알 수 있었어요. 미정아빠, 당신이 내 옆에서 짓거렸던 말들도 난 다 기억하고 있어. 내가 못 들을 줄 알고 아주 저주의 말들을 퍼붓더구만. 뭐? 꽃집 여자랑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나더러 빨리 떠나달라고? 어디로 떠나다는 거야? 나더러 얼른 죽어달라는 거야? 뭐야? 당신이 사람이야? 애 둘 낳고 구두쇠 남편 잘못 만나 1,000원짜리도 벌벌 떨면서 쓰지도 못하고 허리띠 졸라매고 살아준 조강지처를 안쓰러워는 못할 망정. 뭐? 그렇게 우리 가정이 싫으면 당신이 떠나. 난 사랑하는 우리 딸내미들이랑 살 테니까. 당신 꼴도 보기 싫다고. 아빠는 최소한 사죄의 말은 하고 떠났어요. 미안해 여보. 당신이 내 말을 다 듣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 하지만 지난 3년간 내 인생은 당신 때문에 엉망이었고 나도 살아갈 원동력이 필요했어.
이제 당신이 깨어났으니 난 내 행복을 찾아 떠날게. 당신이랑 아이들이랑 최소한의 생활비는 챙겨줄 테니 살아갈 순 있을 거야. 미정아 미애야, 정말 미안하다. 몸 성취하는 네 엄마 잘 부탁한다. 정말 미안해. 이 아빠를 평생 원망하면서 살아도 좋아. 아빠에 대한 정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는데 막상 떠난다고 하니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갑자기 아빠를 붙잡고 싶은 마음이 커졌어요. 아빠, 우리 새 모녀를 버리고 이렇게 가버리는 게 어딨어요. 가지 마세요. 네? 이제 아빠 말 잘 듣고 아빠를 많이 좋아하도록 노력할게요. 제발요. 아빠도 눈물을 흘렸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미안하다. 아빠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어. 그래도 생활비는 섭섭찮게 줄 테니 너무 걱정 마렴. 이게 아빠의 마지막 멘트였어요. 초등학교 고학년이었던 제게 생활비 섭섭치 않게 준다는 게 아빠로서 할 말인가요? 지금 생각해도 참으로 어이없는 말이네요. 어쨌든 엄마는 그 길로 아빠와 순순히 이혼을 해줬어요. 마음이며 몸이며 다 떠난 사람이니까요. 아빠는 우리 새 모녀에게 양육비조로 일정 금액을 매달 주긴 했지만 아빠 군인 월급이 뻔하니 큰 금액은 아니었어요. 저와 제 여동생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며 학업과 알바를 병행해야 했어요. 몸이 성취하는 엄마까지 돈 벌겠다며 백반집에서 알바를 하는 형편이었으니 우리 두 딸내미들이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죠. 저는 갈빗집에서, 여동생은 떡볶이집에서 학교 후 알바를 했어요. 그날도 갈빗집에서 허리를 구부려 가며 반찬을 나르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와 웃음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더군요. 워낙 크고 고급스러운 갈빗집이어서 저 멀리 크게 웃고 있는 한 가족을 봤어요. 바로 우리 아빠와 그 꽃집 여자, 그리고 3-4살박이 아들이더군요. 뭐가 그리 행복한지 한바구음을 지으며 까르르 웃고 있었죠. 아빠임을 알아챈 순간 그 상을 다 뒤집어 엎고 싶었어요. 뜨거운 숯불이 있는 갈비든 뭐든 아빠와 그 꽃집 여자 면상에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하지만 4살박이 아이들이 있는데 그럴 순 없었죠. 그래도 알바자리에서 잘리는 걸 각오하고 냅다 달려가서 있는 힘껏 고함을 질렀어요. 이 나쁜 인간들아, 우리 새 모녀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고 당신 가족들이 잘 먹고 잘 살 것 같아? 내가 평생 저주할 거야. 이 세상에 온갖 불행이 그 집 식구들한테 깃들기를 바랄 거라고. 그 사람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절 봤고 전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는 가게를 뛰쳐나왔어요. 알바 자리에서 당연히 잘릴 줄 알았는데 그렇게 그 손님들한테 막대하게 된 연유를 사장한테 말하니 다 이해해 주더군요. 어쨌든 그날 이후로 제 삶에서 아빠란 존재는 아주 깔끔하게 지워버렸어요. 한 줄기 썩은 동아줄 같던 아빠에 대한 그리움을 지워버리니 살 것 같았어요. 전 가까스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대가 되어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학교를 다니던 시간에 알바를 뛰지 못하는 게 불만이었는데 이젠 잠자는 시간 빼놓고 하루 종일 알바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좋았어요. 얼른 돈을 많이 벌어서 몸 성취하는 우리 엄마 호강시켜드리고 싶었거든요. 오전 오후 타임 알바까진 그냥저냥 할만했는데 밤시간 대학가 호프집 알바는 좀 힘들었어요. 술 마시고 개가 돼버리는 진상 손님들이 워낙 많았거든요. 가끔 제 전화번호를 묻는 남자 대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있었는데 그냥 호기심에 묻는 것 같았어요. 다들 아님 말고 이런 식이었죠. 저도 웃으며 그들의 부탁을 거절하는 기술이 늘어갔고요. 그러다 하루는 거의 추행하듯이 치근덕대는 남자가 있었어요. 역시나 술에 잔뜩 취해 바닥을 기다시피 하는 멍멍이 같은 남자였죠. 이런 데서 알바나 하는 귀집년 주제에 감히 번호를 안 주고 거절을 해? 너 내가 어느 집 자식인 줄이나 알기나 해? 너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면 무서워서 벌벌 길 거야. 너 반반한 쌍반떼기 안에 믿고 지랄하는 거야? 너 대학생도 아니라며. 깜도 안다는 게 어디서? 저도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놈 말이 채 끝나기도 않았는데 누가 그놈의 싸대기를 퍽 하고 때리더군요. 야, 이 새끼야. 술 취했으면 잠자코 집에나 기어가. 너 이 대학 학부생이지? 내가 여기 대학 강사야. 너 무슨 과야?
얼른 말해. 학과 사무실에 꼬질러 버릴 테니까. 그랬더니 제게 모욕을 줬던 그놈은 슬금슬금 꽁무니를 내뺐어요. 얼른 자기가 먹은 술값을 계산을 하고는 쥐새끼 마냥 도망치더군요. 고맙습니다. 대학 강사님이시라고요? 아, 강사님. 저 진산 손님 처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하는 제게 그 사람은 정말 젠틀하게 말했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여기 영업시간 마칠 시간 같은데 저도 이만 가봐야겠네요. 더 있다간 저까지 진상 손님 될 것 같아서요.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제 사적인 연락처를 알려준 적이 없었는데 뭐라도 보답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제 이름과 전화번호를 얼른 메모지에 써서 내밀었어요. 그걸 받자 남자의 입이 귀에 걸리더군요. 아이고, 번호까지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연락 꼭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주먹코에 동그란 눈이 순둥순둥해 보이고 인상이 참 좋았어요. 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절 구해줬기에 첫인상이 더 좋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는 그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제게 연락을 해왔고 우린 너무 쉽게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저와는 10살 가까이 차이가 나서 전 20대 초반, 그는 30대 중후반이었지만 나이 차이 따위 중요하지 않았어요. 연애해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특히 초반에 꽁깍지가 한 100겹 1000겹은 씌워지잖아요. 그냥 남친의 모든 게 다 좋았어요. 제 첫 남친이자 첫사랑이었으니까요. 남친의 이름은 하준석이었고 역사학 쪽으로 박사학위까지 취득 후 대학에서 시간 강사를 하고 있었어요. 외동이라고 했고 본인 말로는 아빠가 사업을 하고 있어서 집안이 부유하다고 하더군요. 전 그래서 시급이 짜다는 강사를 하고 있나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늘 자신만만했어요. 우리 아빠가 사업으로 자수성가해서 100억대 부자인데 내가 교수들 똥구멍 핥아가면서까지 싸바싸바해서 꼭 정교수 될 필요도 없어. 대학 교수들 보니까 월급도 그리 크지 않던데 뭘. 그래서 적당히 여유 시간 많은 강사 일이 많은 것 같아. 난 우리 아빠가 교수들보다 훨씬 많이 번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남친의 허세가 하늘을 찔렀지만 그땐 그 사람의 집안이 좋다는 것도 크나큰 장점으로 느껴졌어요. 나중에 결혼 생활하면서 깨달았죠. 시댁 돈은 실제로 받기 전까진 절대 남편 돈도 내 돈도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어쨌든 나이가 많았던 남편은 제 반반한 얼굴과 170의 큰 키 등 외적인 조건을 마음에 들어하며 어서 빨리 결혼하기를 바랬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알바를 전전하는 게 마음에 걸렸던지 중소기업이라도 취직하는 게 어떠냐고 하더군요. 저도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 편하게 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기에 몇 가지 자격증을 따서 소기업 취업에 성공했어요. 물론 고졸이었기에 엄청나게 낮은 연봉에 만족해야 했어요. 사무실에 온갖 허드렛 일 다 하는 총무직이었는데 사장님 개인 화장실 청소까지 다 했어요.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게 주어진 총무직뿐만이 아니라 회사 전반적인 업무에 관심을 가졌어요.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까지 도맡아 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렇게 몇 달을 일했더니 맨 처음엔 고졸이라고 은근히 무시하던 직원들이 다들 절 인정해줬어요. 사장님께서도 직원 잘 뽑았다고 항상 칭찬해줬어요. 6개월 정도 지나 회사에 완벽 적응하자 남친은 바로 결혼을 밀어붙였어요. 본인 부모님께도 제 존재에 대해 말씀드렸다고 하더군요. 미정아, 이제 진짜 우리 결혼할 일만 남았다. 내가 나이가 있으니 우리 엄마 아빠도 결혼 반대 안 하시고 우리 미정이를 정말 아껴주실 거야. 성품과 인성이 아주 좋으신 분들이거든.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지위가 있으신 분들이니 매너가 세련될 수밖에 없지 뭐. 남친으로부터 그렇게 말을 들으니 조금은 안심이 됐어요. 그런데 바로 이튿날 제가 다니던 사무실에 난리가 났더군요. 웬 아침부터 아줌마가 제 이름을 외치며 온갖 쌍욕을 늘어놓고 있었어요. 이 미친년 어딨어? 김미정인지 구미호인지 어딨냐고? 아유, 내 끔찍하던 아들을 꼬셔서 우리 집 재산 다 빼내려고 작정을 했구나. 우리 집 재산이 100억이 넘어가는데 거지년이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오려고 해? 우리 집이 얼마나 뼈대 있는 가문인데 내 인연 잡히기만 해봐라. 멀리서 본 아줌마의 면상에
남친의 코와 똑같은 주먹코가 붙어있길래 남친의 엄마임을 직감했어요. 전 얼른 유리문 너머 사무실로 뛰어들어가 그 아줌마를 제지하려 했지만 다 지켜보고 있던 사장님이 제 앞을 막아서더군요. 미정씨, 가만히 있어. 내가 누구보다 미정씨 인품을 잘 알고 있는데 웬 지랄 맞은 아줌마가 와서 아침부터 깽판을 부리는구만. 내가 바로 경찰 부를 테니 그냥 사장실에 숨어 들어가 있어. 상황 정리되면 나오라고. 전 사장님의 배려로 그 사건에 연루되지 않을 수 있었고 출동한 경찰이 와서 남친 엄마를 잡아갔어요. 전 당연히 참고인으로서 경찰에 가봐야 했지만 경찰에 의해 연행된 남친 엄마는 깨갱하고 풀이 죽어있더군요. 네가 김미정이니? 여기 경찰 선생님들께 말씀 잘 드려서 나 좀 얼른 풀려나게 해줘. 내가 뭐 잘못했다고 경찰서까지 끌려와 했는지 모르겠네 그려. 그 후로 남친과 남친 아빠까지 놀래서 달려왔길래 일단 제가 경찰한테 말 잘해서 풀려나게 했어요. 경찰서에서 나오자마자 절 아래 위로 죽일 듯이 노려보는 건 마찬가지였지만 일단 그렇게 무마되었죠. 전 남친에게 이별을 고했지만 남친은 눈물 콧물 다 흘리며 매달렸어요. 미정아, 나 너 없으면 안 돼. 나 진짜 미치는 걸 보려고 그래? 자기 닮은 아기 낳을 거야. 당신이 날 차버려도 난 지구 끝까지 쫓아갈 거라고. 정말 남친은 지구 끝까지 쫓아올 기세였어요. 정말 스토커가 따로 없었죠. 그래도 제가 목석처럼 변화가 없자 남친은 우리 가족을 공략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에 들어와 엄마와 여동생과 서스럼 없이 한 식구처럼 지내더군요. 뭐야? 우리 집에 또 와 있는 거야? 자기 대학 강의 없어? 강사가 공부하느라 바빠야 하는 거 아니야? 얼른 집에 가. 또 자기 엄마가 여기까지 찾아와서 난리치면 어떡해. 제가 야멸차게 남친에게 말했더니 이미 남친과 정이 든 저희 엄마가 더 난리였어요. 아, 얘 미정아. 하서방이 널 엄마라 사랑하는데 남자 마음을 그렇게 못 받아주니. 너도 참 매정하다 얘. 하서방이 우리 집 대청소 다 해주고 소갈비찜까지 해줬어. 집안 좋고 요리까지 잘하고 복스럽게 생긴 남자가 어디 흔하겠니? 얼른 다시 잘해봐. 엄마 소원이야. 어?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엄마의 소원이라는데 제가 못 들어드릴 이유가 없었어요. 지랄 맞은 시모가 겁이 나긴 했지만 착한 남친 하나만 믿고 다시금 결혼을 결심했어요. 그때 그 결심에 대해 결혼 생활 내내 저와 친정엄마 둘 다 땅이 꺼지도록 후회할 줄은 미처 몰랐죠. 저도 어렸고 남편의 시간 강사 월급만으로는 살림이 힘들었기에 결혼 후 시댁 합가가 당연한 줄 알았어요. 사업하시는 시부 덕분에 시댁은 넉넉한 형편이었고 방이 5개나 있었기에 큰 불편 없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15평 우리 친정에 비해 90평짜리 시댁 아파트는 정말 대궐 같았어요. 처음 한 일주일은 정말 황홀한 기분까지 느낄 정도로 좋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시댁이 마치 창살 없는 감옥처럼 느껴졌죠. 특히 초반엔 시모의 구박이 도가 지나칠 때가 많았어요. 심지어 제가 임신을 빨리 해서 배가 남산만 할 때도 제게 모든 일을 다 시키고 모욕적인 언사도 다반사였어요. 야, 이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들 다 잘랐다. 아, 왜 회사가 어려우면 구조조정 하잖냐? 우리 집도 너 시아버지 사업이 요즘 불경기라 인원 감축을 좀 했다. 네가 어려서부터 허드렛 일 다 하고 살았는데 아줌마를 따로 들일 필요가 뭐가 있겠니? 앞으로 이 집 구석구석을 쓸고 닦고 화장실 3개 매일 청소하도록 해라. 나 참, 너 이제 아기 낳으면 육아휴직 들어간다고 했지? 잘 됐네. 이제 집에서 편하게 쉴 테니 집안일 할 시간이 더 늘어나겠네? 어머님, 제가 마냥 쉬려고 육아휴직 하는 건가요? 어머님께서도 아기 키워봐서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일하는 아줌마들 한 명이라도 남겨두셔야지 다 잘라버리시면 어떡해요. 그럼 어머님께서도 집안일 함께 해주세요. 저 혼자 90평 살림살이 다 못해요. 아기라도 봐주실 건가요? 야, 난 너같이 천박한 집안 출신 아니다. 곱게 자라서 부잣집에 시집와서 물 한 방울 안 튀기고 살아온 나한테 뭐? 아기를 키우라고? 나보고 똥기저귀 갈고 뭐 그런 거 하라는 얘기냐? 난 못한다. 안 해. 시부는 웬일인지 저를 비롯한 가족들한테 별로 관심이 없었고 늘 사업에만 열중했어요. 하필이면
제가 결혼할 즈음 사업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거든요. 그렇다고 남편이 잘 도와주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었어요. 저희 딸 소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왠지 매일 바쁘다며 바깥으로만 돌았고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죠. 저 혼자 애 키우며 시댁 살림살이까지 해야 했어요. 잠도 하루에 1~2시간씩 자가면서 모든 일을 홀로 도맡아야 했어요. 아주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속으로 이놈의 집구석 평수나 좁으면 좋겠구만 이렇게 생각했었죠. 그런데 진짜로 시부 사업이 폭삭 망해버려 90평 집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우리 5 식구는 투룸짜리 집으로 옮겨가야 했어요. 그 와중에 시부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쓰러져서 돌아가시고 말았죠. 평소에 그리 정도 없는 시부였기에 엄청나게 슬프진 않았지만 이사하는 도중에 장례식까지 치러야 하는 정신없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그때가 한창 장례식장이 붐빌 때였는지 정말 어렵게 장례식장을 잡아 한창 손님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깽판을 부리더군요. 야, 이 구미호 같은 여편네야. 다방 레지 주제에 우리 아버지 꼬셔서 애까지 덥석 가지고 기어코 우리 가정 박살내더니 아버지까지 기빨려 죽게 만드냐? 니년 때문에 우리 엄마는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어. 심지어 우리 아버지 사업까지 다 망하게 만들어?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해놓고 그동안 우리 아버지 돈으로 잘 먹고 잘 살았지? 아버지가 사업 망해도 꼬불 쳐놓은 현금 좀 있다고 했어. 니냐는 그 돈이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지. 얼른 내놔. 우리한테 다 내놓으란 말이다. 손가락질하면서 그 사람들이 고래고래 고함을 치고 있었어요. 그 손가락이 향하는 곳은 바로 우리 시모였죠. 전 시모가 당연히 정실 부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다방 여자 출신의 첩이었는데 남편을 낳고 어떻게든 정실 부인의 자리를 뺏었더군요. 참네. 그 사실을 알고 나선 우습지도 않았어요. 그리고는 예전 저희 친정아빠가 떠올랐어요. 우리 새 모녀를 버리고 꽃집 여자에게로 떠난 비정한 아빠 말이에요. 시모는 그동안 내게 뼈대 있는 가문이 어쩌고 자기는 고귀한 집안 여식이라느니 하며 절 깎아내리기 바빴는데 그게 다 뻥이었던 거죠. 안 그래도 미운 시모였는데 과거를 알게 되니 시모가 극도로 혐오스러웠어요. 부자는 망해도 3대는 먹고 산다는데 우리 시부는 찐부자는 아니었나 봐요. 시부가 꼬불쳐 놓았다던 현금은 시부 전부인의 자식들이 다 가져가 버렸고 우리에게 떨어진 건 단돈 500만 원이었어요. 그마저도 장례 치르는데 다 썼고 오히려 우리 돈이 더 들어갔어요.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남편이 월급이라도 따박따박 벌어오면 숨통이 트였겠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대학 강사직을 때려치고 사업을 벌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문제 때문에 대판 싸우기도 여러 날이었죠. 그때마다 옆에서 괜히 사업바람 넘는 시모가 더 얄미웠어요. 야, 우리 아들이 월 200도 안 되는 대학 강사 일을 계속 해야겠니? 돌아가신 아버지 마냥 사장 소리 들으면서 떵떵거리고 살고 싶다잖니? 너 같은 촌녀는 100번 말해도 몰라. 상류층의 세계를 말이야. 어머님, 우리가 지금 하층민 중에 하층민인데 무슨 상류층 얘기를 하세요? 이제 남은 건 이 툴은 보증금 뿐이라고요. 사장 소리는 개뿔. 사업 자금이 어딨다고 뭔 사업이야. 여보, 좀 현실을 직시해요. 남편은 아기 낳고 나서부터 늘 집안 돌아가는 꼴이 어쩌고 하면서 짜증만 내면서 집을 나가버리기 일쑤였어요. 에이, 이놈의 집구석은 남자 피 말리는 집구석이지 아주. 하나밖에 없는 남편 기 좀 살려주라. 어? 남편은 그냥 휙 바람처럼 사라지면 끝이었고 생활비를 안 갖다 주는 달이 더 많았어요. 전 당연히 복직을 해야만 했어요. 우리 딸 소리를 미덥지 못한 시모에게 맡기고 말이죠. 그런데 시모가 우리 딸을 봐준 뒤로 소리가 급격히 살이 찌고 잠이 늘었어요. 건강하게 살찌는 게 아니라 아기가 매가리가 없었죠. 그런데 부엌에서 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세일에서 엄청 큰 자루에 백설탕을 샀는데 그게 벌써 반토막이 나버린 거 아니겠어요? 어쩐지 아기 젖병이 찐득찐득할 때가 많았는데 화가 나서 시모한테 따져 물었어요. 어머님, 우리 소리한테 백설탕 가루를 먹이신 거예요? 저 백설탕 큰 자루가 며칠 안 돼서 반토막이 났잖아요.
아주 우유에 들이부어서 먹였나 봐요.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맞죠? 야, 소리 살도 포동포동하게 찌고 얼마나 보기 좋으냐? 설탕이 당뇨병 걸린 노인들한테는 안 좋지 아이한테 안 좋다는 증거 있어? 설탕 타주니까 아주 잠도 계속 자고 내 신간이 편하더라. 전 정말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머님 미치셨어요 정말? 우리 아기 죽일 셈이에요? 앞으로 절대 어머님한테 우리 소리 안 맡겨요. 아기한테 손도 대지 마세요. 그 후로 잘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를 냈어요. 우리 소리를 더 이상 악독한 시모 손에 맡길 수는 없었거든요. 회사에서 나름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라며 평이 좋았기에 사장님 이하 간부들이 많이 잡더군요. 하지만 상황을 설명을 했더니 그나마 퇴직금을 두둑히 주시며 잘 살으라고 했어요. 사장님 마지막 말씀이 기억나네요. 미정씨,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는 것도 좋다고 봐. 굳이 결혼이란 제도에 얽매여 살 필요는 없다고. 사장님 말씀대로 그때 결혼을 때려쳤어야 했는데 저의 이혼 결정은 한참 늦어졌죠. 전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야 했어요. 제가 요리는 자신 있었기에 집에서 돈가스를 만들어 홍보하고 배달 전문으로 판매했어요. 요즘엔 배달 앱이 잘 돼 있어서 홍보만 잘하면 알아서 주문이 곧잘 들어왔어요. 푸짐하고 저렴하게 게다가 맛도 좋고 빛깔 좋게 만드니 매출이 꽤 있었어요. 이제서야 숨통 좀 트였다 싶었는데 여동생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고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언니, 고생만 한 우리 엄마가 암이래. 위암 2기래. 우리 엄마 죽으면 어떡하지? 나 너무 무서워. 큰언니로서 여동생을 달래줬지만 저도 무서워서 사지가 벌벌 떨렸어요. 엄마를 이대로 잃을 수만은 없었죠. 일을 조금은 줄이고 엄마 간병하는 데 올인했어요. 우리 소리를 아기띠로 안고 암병원을 숱하게 다녔네요. 그런데 그 와중에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아주 가관이었어요. 내 머리를 망치로 꽝 하고 치는 기분이었죠. 소리 엄마, 장모님 암 보험금 타셨겠네? 옛날 젊은 시절에 친구 권유로 보험 들어놨다고 하지 않았어? 아, 식물인간 됐을 때도 보험금 좀 받았다고 했잖아. 옛날 보험이 보장도 좋고 지급도 꽤 세지 아마? 그 보험금 내 사업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딱 3배로 불려드릴 자신 있는데 내 제안 어때? 장모님한테 한번 여쭤나 봐야겠다. 뭐? 아니 그렇게 확실한 사업을 하는 위인이 집에 코딱지만한 생활비 한 번을 제대로 못 갖다 주냐? 지금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장모님한테 그게 할 소리냐고. 당신 인간 맞아? 무슨 소시오패스 아니야? 우리 소리가 당신 닮을까봐 무섭기까지 하다. 이대로는 더 이상 못 살아. 이 집안의 노예며 호구짓 그만할 거야. 우리 이혼하자고. 어쩐 일인지 남편은 순순히 이혼하자고 하더군요. 제가 살고 있던 토름이 반전세였는데 그 보증금을 위자료째로 주겠다고 했어요. 대신 양육비에 대해서는 말끝을 흐렸어요. 보나마나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기에 애초에 양육비를 기대하지도 않았고 제대로 주지도 않더군요. 전쟁터 같은 토름에서 시모와 남편이 나가고 친정엄마가 들어오시니 평화가 찾아왔어요. 물론 시모가 순순히 곱게 나가주진 않더군요. 더러운 성격과 걸레 모른 입은 여전했죠. 야, 네가 이제 나랑 남남인데 왜 우리 남편 돈으로 해준 트름 보증금 2천만 원을 네 몫으로 줘야 하냐? 인연이 끝까지 꽃 빼먹고 비슷한 짓을 하는구나. 망할 년, 독한 년. 어머님, 아니 할매요. 이제 내 시어머니도 아니니까 그냥 할매라고 할게요. 그럼 내가 이 집안에 시집와서 90평대 아파트서부터 집안이란 거 다 돈으로 환산해서 쳐줘요. 그럼 이 트름 내놓을 테니 그럴 돈이나 있어? 이제 할매보다 내가 돈 더 많으니 조용히 하셔. 그동안 같이 살면서 참 더러웠수다. 다시 만나지 맙시다. 시모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집을 나가더군요. 아주 통쾌했죠. 우리 친정엄마는 몸이 성치 않았지만 그래도 누가 뭐래도 엄마가 최고였어요. 친정엄마 옆에 소리와 제가 나란히 누워 자는데 셋 다 하도 제잘되면서 옛날 이야기하느라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깔깔댔죠. 행복하게 지내서인지 엄마의 암 경과도 꽤 좋아졌어요. 역시 웃으며 마음 편히 사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이혼한 지 1년쯤 지났을까? 집에서 하던 돈가스 사업이 날개 돋친 듯 잘 되어 아예 매장을 내게 되었어요. 뒤에 조그마한 살림집이 붙어있는 특이한 가게였는데 엄마와 소리를 돌보면서 장사를 할 수 있겠다 싶어 이사를 결심했어요. 이삿짐을 싸려고 남편 방에 왔던 곳에 묵혀둔 서랍을 치우는데 서랍 맨 아래 웬 통장이 있더군요. 무심코 열어봤는데 잔액이 무려 30억이었어요. 내가 잘못 봤나 싶어 눈을 씻고 다시 봐도 여전히 30억의 잔액이 있었어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액수였죠. 30억? 도대체 이게 무슨 돈이지? 남편 명의의 그 통장 뒤엔 주소가 하나 적혀 있었어요. 마음 같아선 당장 그 통장을 들고 주소지로 달려가고 싶었으나 일단 상황 파악을 위해 사람을 고용했어요. 아주 유명한 사설탐정이었죠. 몇 주 그 사설탐정의 브리핑을 통해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어요. 충분한 증거 자료를 확보한 뒤 통장에 찍힌 주소지로 찾아갔어요. 남편이 얼마나 거지 같은 인간인지 사설탐정을 통해 들었기 때문에 아주 의기양양하게 들이닥쳤죠. 그런데 벨소리에 놀라서 나온 아이들을 봤는데 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시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주먹코와 똑같은 코에 쌍둥이 아이들이 몰려나왔죠. 우리 아빠 찾아왔어요? 우리 아빠는 손님이 많이 와. 그치? 인기가 엄청 많나 봐. 너희들 몇 살이니? 너희들 아빠 이름이 뭐야? 아빠 성함 알아? 우리요? 5살이요. 아빠 이름은 하준석이요. 배신감에 치가 떨렸어요. 우리 소리가 5살인데 심지어 소리와 동갑인 배다른 자식들이 존재했다니 분노가 차올랐죠. 뒤이어 남편이 빼꼼히 모습을 드러냈어요. 전 그 인간 이하의 말종에게 서류를 뿌리며 소리쳤어요. 야, 이 새끼야. 우리 소리랑 동갑인 다른 자식들이 있었냐? 그동안 두 집 살림하느라 힘들었겠다. 능력도 없는 사기꾼 주제. 참네. 이 서류들이 다 뭔 줄이나 알아? 내가 사람 시켜서 네 뒤를 다 캐봤지. 실체도 없는 곳에 투자하라고 투자자들 꼬셔서 돈도 많이 꼬불 쳐놨더라. 30억? 너 내가 경찰한테 신고했으니 딱 기다려. 이 자리에서 바로 감옥으로 직행하게 만들어줄 거야. 남편은 아연실색하여 무릎 꿇고 빌었어요. 제발 지금 다 성공해가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 망치지 말아줘. 이것만 성공하면 난 동남아 가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고. 내가 이 프로젝트만 완료되면 자기랑 수리한테 한몫 단단히 챙겨줄 거야. 그러려고 양육비 미루고 있었던 거야. 내가 우리 가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당신 잘 알고 있지. 그리고 우리 쌍둥이들은 정말 미안해. 하룻밤에 실수로 그만. 본의가 아니었어. 그래도 생명은 소중한 거잖아. 소리의 동생들이라 생각하고 우리 쌍둥이는 건들지 말아줘. 뭐? 네가 밖에서 나온 자식들 소중한 건 알고 우리 소리한텐 전화 한 통 없었냐? 이 미친놈아. 난 네가 나락으로 빠지는 것까지 다 보고 죽을란다. 어디 갈 때까지 가보자고. 경찰 조금 있으면 올 테니 딱 기다려. 전 이미 경찰에게도 남편의 불법 사기 행각에 대한 자료를 모두 남겨주었기에 아주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을 믿고 맡기는 수밖에 없었죠. 지금도 남편에 대한 재판이 여전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크니 구속 상태에서 말이죠. 시모는 들어 누워있대나 뭐래나 더 이상 가족도 아닌데 제 알 바 없죠 뭐. 몇 년간에 걸친 저의 결혼 대서사시가 이제서야 진짜로 막을 내린 기분입니다. 사건은 모조리 비극으로 끝났지만 이제 저와 우리 소리, 친정엄마만 잘 살면 장땡이죠 뭐. 예전에 다니던 회사 사장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요즘입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저 혼자 씩씩하게 이 세상 잘 헤쳐나가 보렵니다. 이 시간에도 열심히 사시는 분들 모두들 화이팅입니다. 우리 모두 힘내자고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